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내란 주요 종사 혐의로 이미 구속된 군 사령관들이 출석해서 대통령이 위헌 행위를 지시했는지 여부를 놓고 증인 신문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마이크를 잡더니 실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지시를 했니 받았니 한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12.3 내란의 밤, 온 국민이 생중계로 지켜본 계엄군의 국회 난입을 아예 없던 일로 만들어버리려는 궤변입니다. 하지만 같은 시각 국회 국정조사에선 당시 군을 직접 지휘했던 특수전 사령관이 출석해 쐐기를 박는 증언을 했습니다. 이거는 정확하게 끌어내라고 두 분 다 말씀하셨고, 분명하게 지시를 한 것이죠. 예. 먼저 지금 이 시각에도 계속되고 있는 탄핵 심판 소식부터 상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 이은진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누군가 정리해준 듯한 머리와 붉은 넥타이를 메고 등장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신문 내내 눈을 감은 채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윤 대통령이 증인을 직접 신문하는 것을 금지했기 때문입니다. 증인 신문 이후 발언 기회를 얻은 윤 대통령은 기다렸단 듯 입을 뗐습니다. 이번 그 사건을 보면은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뭐 지시를 했니, 지시를 받았니, 뭐 이런 얘기들이 마치 어떤 호수 위에 떠 있는 무슨 달 그림자 같은 거를 쫓아가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고요. 공소장에 따르면 1,500명의 군 병력이 국회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출동했고, 이를 전 국민이 생방송으로 봤는데 아무 일도 없는 허상과 같다고 주장한 겁니다. 그러면서 지난 증언 때와 마찬가지로 국회에서 작전을 편 군 병력이 대단히 적은 숫자임을 강조했습니다. 수방사가 거의 몇 사람, 뭐 한 10몇 명 정도가 국회에 겨우 진입을 했고, 또 7번 무슨 입구 부근에 이렇게 총기도 휴대하지 않고 이렇게 있었는데, 그마저도 제대로 들어가지도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전사 요원들도 이제 불 꺼진 쪽에 유리창을 깨고 들어갔다가 소화기 공격을 받고 또 다 나옵니다. 끝으론 재판관들을 향해 상식에 근거해서 사안을 보라며 가르치듯 얘기했습니다. 좀 상식에 근거해서 본다면은 아마 이 사안의 실체가 어떤 건지 잘 알 수 있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반성은 없었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100종 넘게 적힌 공소장은 거짓말로 매도했습니다. JTBC 이은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사까지 헌법재판관을 향해 이념과 소신을 버리고 양심에 따라 우리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판단을 해달라고 훈계하듯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와는 탄핵제도 자체가 전혀 다른 미국 사례를 참고하라고까지 했는데, 이어서 김희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 대통령 측은 이진우 전 수도방위 사령관의 증인 신문 직전 갑작스레 발언을 요청했습니다. 절차 진행과 관련해서 5분 내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발언권이 주어지자 헌법재판소가 그 위상에 맞게 진행하라며 꾸짖듯 말했습니다. 피청구인 대리인들은 헌법재판소가 위상에 걸맞게 재판을 공정하고도 품격 있게 진행하기를 요청합니다. 갑자기 미국의 사례를 언급하기도 합니다. 미국의 경우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하원이 소추하고 상원이 심판하는데,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가 4건 있었으나 상원에서 모두 부결되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충분히 참작하셔서 의회를 통해 정치적 절차를 거쳐 결정하는 미국의 사례를 근거 없이 끌어다 쓴 거란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제도는 정치적 심판 절차의 본질이 전혀 아닙니다. 즉 순전한 법적 심판 절차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지금 말하는 미국의 사례를 참작해서 신중하게 해달라는 표현은 사실 우리나라의 탄핵심판 제도나 탄핵심판의 어떤 본질과는 좀 맞지 않다. 그러면서 또다시 앞에 있는 헌법재판관을 직격하는 말을 이어갑니다. 부디 이념, 소신 이런 걸 다 버리시고
적어도 이 재판정에서는 법관으로서 양심에 따라 우리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훌륭한 판단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리인단의 발언이 쏟아진 5분간 눈을 감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JTBC 김일환입니다. 오늘 탄핵 심판에는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과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두 사람 모두 검찰 조사로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 국회의원들 끌어내라는 등 대통령의 지시를 직접 받은 걸로 드러난 인물들이라 어떻게 증언할지 관심이 집중됐는데 두 사람 모두 형사 재판 중이란 이유를 대며 핵심적인 질문에 증언을 거부하거나 자신에게 유리한 답변만 했습니다. 김한수 기자입니다.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은 증인 선서를 마치고 곧바로 답변이 제한된다는 말부터 했습니다. 자신의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대통령이 4명이 1명씩 들고 나오라는 말을 하면서 체포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했죠. 답변 드리지 않겠습니다. 세 번째 통화에서 대통령이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지시했죠. 답변 드리기 제한됩니다. 모두 이 전 사령관이 검찰 조사에서 이미 진술한 내용인데 답변 자체를 거부한 겁니다. 그러면서도 계엄령 선포에 대해선 위법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법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아마 전문가 아니신가라는 생각도 하는데 전 국민에게 방송을 통해서 그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위법이다, 위헌이다라는 생각을 하등에 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 적법했다고 생각을 했고 또 윤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인에 대한 체포 지시가 없었고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란 지시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증인으로 출석한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도 정치인 체포 시도에 대해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대답하기 어렵다며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군의 특성상 지시의 불법, 위법성 여부를 따지는 게 쉽지 않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라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 즉 본인도 그러한 목적도 없었고 윤석열 대통령 공범으로 지금 적시가 되어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그러한 목적이나 어떤 지시도 없었다라고 하면서 양자의 이 죄를 모두 덜어내는 전략을 지금 사용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JTBC 김한수입니다. 국회 쪽 신문에 줄곧 답변을 거부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 쪽 질문에는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답변 과정에서 윤 대통령에게 불리할 수 있는 통화 내용이 공개되자 윤 대통령 측의 다른 변호사가 마이크를 빼앗고 질문을 막는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임예은 기자입니다.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은 오늘 출석이 예정된 증인 3명 가운데 가장 먼저 증언대에 섰습니다. 본격적으로 신문이 시작됐지만 이 전 사령관은 상당수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계엄 당일 윤석열 대통령과 연락을 했느냐는 질문에도 대통령으로부터 3번 전화 받았다고 진술하였죠. 그 부분도 답변 드리는 것을 제한되는 거 양해드립니다. 4인 1조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냐는 질문에도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거부하자 국회 측은 가림막 설치를 희망하는지 다시 한번 묻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 사령관의 침묵을 깬 건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질문이었습니다. 증인이 그날 정신이 없었던 거는 이해를 하는데 적어도 대통령한테 전화를 몇 통 받았는지는 기억을 못할 수가 있을까요? 그게 저도 사실은 저희 부관을 통해서 몇 번이라는 얘기를 부관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실상 대통령과 통화를 했다고 인정하는 진술도 나왔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아마 인지하고 계신 건 저희가 총을 안 들고 들어갔다는 것까지 다 말씀을 드렸거든요. 계속 똑같은 얘기를 드렸어요. 예상치 못한 답변이 나오자 윤 대통령 측 다른 대리인이 질문을 하지 못하게 마이크를 뺏는 장면도 연출됐습니다. 2시간 가까이 이어진 증인신문을 마친 이 전 사령관은 재판부와 윤 대통령, 국회 측을 향해 고개를 숙이고 심판정을 빠져나갔습니다. JTBC 임예은입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헌법재판소에서는 탄핵 심판 변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또 군 사령관들 증언의 노림수는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법조팀 박병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박 기자. 일단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 증인들에게 직접 질문을 하는 건 막혔지만 발언은 또 했습니다. 12.3 내란 사태를 온 국민이 생중계로 지켜봤는데 내란 행위 자체를 부인하는 발언을 했죠.
예, 윤석열 대통령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증언이 끝나고 발언을 했는데 일단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그 사건을 보면은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뭐 지시를 했니, 지시를 받았니, 뭐 이런 얘기들이 마치 어떤 호수 위에 떠 있는 달 그림자 같은 거를 쫓아가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고요. 예, 12.3 계엄 당일 군 병력이 국회 봉쇄를 시도했고 이를 막기 위한 시민들의 모습을 생중계로 모두가 지켜봤습니다. 체포 지시를 들었다는 이들이 여럿이고 국헌 문란 의도가 분명해 보였는데 실제로 체포된 사람이 없다며 죄가 없다고 주장한 겁니다. 네, 황당한 발언이었습니다. 이어서 이 증인들 증언들을 좀 짚어보면요. 이진우 전 사령관은 대통령한테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 국회의원들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검찰 조사를 통해 드러난 인물이었잖아요. 근데 오늘 탄핵 심판에 나와서는 그렇게 증언하지 않았죠. 예, 맞습니다. 먼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출동 시에 장관이나 대통령으로부터 국회로 가서 국회의원들의 본관 출입을 막고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못하게 하라 이런 지시는 받은 바 없죠? 네, 예. 없습니다. 예. 예, 그러면서 이 전 사령관은 대통령과 통화 횟수, 내용 등을 묻는 질문에 모두 답변이 제한된다며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또 12.3 계엄 당일 국회 경내 진입 과정에 대해서도 이 군병력의 진입 과정, 통제 상황 등을 묻는 질문에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는 서울 비상 상황을 가정해서 수도방위 사령부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는 나눴다고도 했습니다. 네, 지금 이진우 전 사령관의 증인 신문은 끝이 났고 현재 여인영 전 사령관 진행 중이잖아요. 여인영 전 사령관 증언도 비슷합니까? 맞습니다. 이 여인영 전 방첩 사령관도 대통령과의 관련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먼저 국군 통수권자 이야기를 짧은 시간에 합법인지 따져볼 수 없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윗선의 지시를 부하에게 전파를 할 땐 군 체계상 대통령의 지시라고 말을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도 비슷한 증언을 했는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검찰총장님까지 하셔서 법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아마 전문가 아니신가라는 생각도 하는데 국민을 상대로 또 전 세계, 전 국민에게 방송을 통해서 그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위법이다, 위헌이다라는 생각을 하등에 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예, 계엄이 적법했는지 위법인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위에서 지시가 내려왔으니 다른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계엄이 위헌인지 위법인지 아니면 적법한지 판단하지 않았고 군인으로서 지시가 내려온 걸 따랐을 뿐이다. 이런 취지의 증언을 한 거죠. 그 속내가 뭘까요? 지금 진행 중인 내란 혐의의 형사재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내란죄는 목적범입니다. 네. 쉽게 말해서 범죄 의도를 넘어서서 특별한 목적이 있어야 혐의가 인정이 되는 범죄라는 겁니다. 내란죄의 경우엔 국헌문란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이미 12월 3일 당일 뉴스를 통해 계엄군의 국회 진입 상황은 실시간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사실 자체는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네. 하지만 내란 혐의 피의자들이 수사기관의 주장을 깰 수 있는 한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게 목적입니다.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을 하면서 내란죄의 혐의 요건을 깨는 전략을 취할 수 있는 겁니다. 국회에 들어간 건 맞다. 김용현 전 장관이 이런 이야기를 한 건 맞다. 이렇게 인정을 하면서도 어떤 목적으로 했는지는 모르겠다. 이렇게 변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본인의 죄를 덜어낼 수 있다고 판단을 한 건데 4인 1조로 끌어내라는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냐는 부분에 답하지 않은 게 대표적입니다. 그러면서 의도했건 안 했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의 죄도 일부 감춰주는 그런 결과로도 이어졌습니다. 네, 지금 여인영 전 사령관 증인 신문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일단은 지금 휴정된 상황이고요. 이어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변론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박병현 기자는 일단 여기까지 짚어보고요. 지금 탄핵 심판이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탄핵 심판 상황은 저희가 잠시 뒤에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헌법재판소 앞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최근에 극렬 지지자들이 모인 커뮤니티에서
헌법재판관들을 모두 납치하자, 총을 들고 헌재에 가자 이런 극단적인 주장이 나왔었는데 현장 상황 어떤지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김영민 기자, 지금 그곳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제가 있는 곳은 헌법재판소에서 약 100m가량 떨어진 안국역 인근에 나와 있습니다. 경찰은 이곳에 4m가량의 방어벽을 치고 경찰 인력을 대거 배치해 놓은 상황입니다. 헌법재판소로 향하는 길목을 철저하게 통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헌법재판소를 중심으로 경찰 차력이 빼곡하게 쳐져 있고 경찰들도 길목마다 배치돼 주변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장에 배치된 경력은 기동대 50개 부대 약 3,500명 가량입니다. 헌법재판소와 재판관들을 향한 공격이 도를 넘고 있어 경찰도 더욱 삼엄하게 경비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지지자들은 얼마만큼 모였습니까? 네, 추운 날씨 때문인지 평소보다 적은 수의 지지자들이 모였습니다. 경찰에 신고된 집회 인원은 3,000명 가량이었는데 경찰 추산 인원은 200명 가량에 불과했습니다. 집회 현장에서는 탄핵 무효, 대통령 석방 등의 구호가 나왔고 헌법재판관들을 향한 협박성 발언들도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이 탄 호송차가 도착했을 땐 집회 참가자들이 윤 대통령의 이름을 연호하며 태극기를 흔들기도 했습니다. 오늘 낮 2시쯤엔 한 80대 남성이 헌재 재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헌재 앞에 있는 경찰 차량에 콜라를 담은 비닐봉지를 던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잠시 뒤 7시부터는 진보단체가 맞불 집회를 예고하고 있는데요. 경찰은 현재 주변으로 3,000여 명의 병력을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 앞에서 JTBC 김영윤입니다. 이런 와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을 풀어달라며 또 이례적인 절차를 들고 나왔습니다. 보통은 잠시 구속을 풀어달라 요청하는 보석을 청구하는데 윤 대통령은 아예 구속을 취소해달라며 구속 취소를 청구한 겁니다. 검찰총장 출신인 대통령이 일반 국민은 잘 모르는 법적 절차를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조혜연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기소 열흘 만인 오늘 구속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이 배당된 서울중앙지법 형사 25부에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보통 구속된 피고인들이 재판부에 잠시 구속 상태를 풀어달라고 요청하는 보석 청구와는 다른 절차입니다. 보석은 이미 발부된 구속영장의 효력을 인정하면서 법원이 일정한 조건을 붙여 피고인을 잠시 석방시켜주는 제도입니다. 조건을 어기면 언제든 다시 수감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구속 취소 결정은 구속될 이유가 없다는 판단을 전제로 합니다. 형사소송법은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경우 법원은 결정으로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영장 발부 때부터 구속될 이유가 없었거나 나중에 그 사유가 없어진 경우 구속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19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당시 윤 대통령 측은 6시간의 계엄에서 더 나올 증거가 무엇이 있겠냐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번 구속 취소 청구 역시 그 연장선에서 제기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윤 대통령은 법원의 결정이 있을 때마다 체포영장에 대한 이의 신청, 체포적부심 등 이례적인 형사소송 절차들을 계속 밟아왔습니다. 특히 체포적부심은 자칫 체포기간을 늘릴 수 있어 현실에선 거의 사용하지 않는 법적 장치입니다. 윤 대통령 측이 단순한 석방 시도를 넘어 수사기관과 법원을 흔들고 이를 여론전에 활용하려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보신 것처럼 윤 대통령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궤변을 이어갔고 군 사령관들은 불리한 질문에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걸 정면으로 반박한 게 국회 국정조사에 나온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입니다. 곽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이 끌어내라고 지시한 건 요원이 아니라 국회의원이 맞고 당시 요원들은 국회 본관 안에 들어가 있지도 않았다고 분명히 못 박았습니다. 먼저 김필중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등이 요원을 빼내라고 지시한 걸 국회의원으로 바꿔 말한 게 아니냐고 곽종근 전 특수사령관을 강하게 몰아붙였습니다. 그 배경에는 민주당의 회유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저한테 제보한 사람이 가면은 사령관이 회유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동의 안 하겠죠? 절대 그런 적 없습니다. 곽 전 사령관은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라고 지시를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인원이 요원을 빼내라고 했던 그때 당시의 시점에서는 도저히 그 인원들이 본관에 들어가 있지도 않았습니다. 네. 요원을 끌어내라고 두 분 다 말씀하셨고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빼내라고 지시했을 때 군 요원들은 국회 본청안에 있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유튜브 인터뷰 등에서 언급한 요원을 빼내라는 지시는 뒤늦게 별도로 있었다고도 했습니다. 12월 4일 01시 01분부터 01시 09분 사이에 임무를 중지하고 그 인원들을 빼내면서 철수하라는 이 상황에 대한 그 부분이 맞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요원론을 주장하기 위해 야합론을 꺼낸 국민의힘에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제보가 오면 한 사람 정도는 더 팩트 체크를 하는 게 청문회 특위위원회 자세 아니에요? 그냥 질러대면 됩니까? 이 과정에서 임종득 의원이 최혜병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김계한 해병대 사령관과 통화한 것까지 거론되며 회의장에선 막말이 오갔습니다. 까지? 말 함부로 사과하세요. 까지라뇨. 제가 사실대로 얘기를 지금 드리고 있잖아요. 까지라뇨. 선을 넘네? 해보자는 거요? JTBC 김필준입니다. 곽종근 전 사령관은 국회에 군 병력을 투입한 게 경고용이었고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윤 대통령 주장과 정반대 증언도 내놓았습니다. 계엄 당시에 이게 경고용이고 질서 유지와 시민 보호를 위한 것이라는 말 자체를 들어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이어서 류정화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 직후 군 철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계엄의 위법성을 부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계엄 해제 요구가 결의가 나오자마자 바로 장관과 계엄사령관을 즉시 제 방으로 불러서 군 철수를 지시했고, 하지만 국회 국정조사특위에 출석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그런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재차 반박했습니다. 오히려 본인이 먼저 장관에게 군 철수를 말했다는 겁니다. 김영현 전 장관이 어떻게 하냐라고 저한테 먼저 물어봐서 제가 철수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답변이 알았다 얘기하시고 조금만 더 버텼으면 좋았을 걸라고 말을 해서 다른 부대도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비상계엄 끝나고 나서 제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한테 너는 어떻게 철수했냐라고 특전사가 철수하는 거를 보고 우리도 그냥 같이 따라서 철수했다. 대통령은 군 병력 투입은 질서 유지를 위해서라고 주장했지만 질서 유지와 그 상징성 측면에서 국회에 군을 투입했지 않습니까? 그런 말은 들은 적이 없다고도 했습니다. 제가 비상계엄 상황이 발생하기 전이나 그 중간에도 어느 누구로부터 질서를 유지하라, 시민을 보호하라, 경고용이다라는 말을 제가 들은 바가 없습니다. 곽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을 멈춘 건 대통령이 아니라 현장 지휘관들이었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JTBC 류정화입니다. 오늘 국회에선 내란 사태 비선 실세 노상원 씨 관련 의혹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민간인인 노 씨에게 정부와 군 최고위 인사들에게나 지급되는 비화폰이 전달됐고 노 씨가 무속인을 여러 차례 찾아가 군인들 중에 누가 배신할지 물어봤다는 겁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통화 녹음이나 도감청이 불가능한 비화폰, 이번 내란 사태 모의와 실행의 핵심 통로로 쓰였습니다. 민간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도 비화폰으로 관련자들과 주고받았습니다. 대통령 경호처가 보유하던 끝번호 9481 기기를 썼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계엄 하루 전인 12월 2일 날 민간인인 노상원에게 비화폰을 주라고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알고 계시잖아요, 증인. 제가 정확하게는 경호처의 김성훈 차장 비서관이 와서 비화폰 가져갔잖아요. 김땡땡 비서관 가져간 거 맞아요, 아니에요? 불출 현황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노 전 사령관 이외에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등 여러 내란 주요 종사자들이 대통령 경호처에서 비화폰을 받았습니다. 민주당은 김성훈 차장이 비화폰을 전달했다는 의혹에 이어 계엄 사태 이후인 12월 13일에는 비화폰 불출 기록을 삭제하라 지시하지 않았냐고도 캐물었습니다. 지시를 냈습니다. 불출 대장을 삭제하라고. 근데 불출 대장을 삭제하면 안 되는 겁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본부장과 실무자들이 버텼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좀 언급드리기가 조금 제한이 됩니다. 한편 무속인 비다나 씨, 이선진 씨는 노 전 사령관이 2022년부터 자신을 여러 차례 찾았다고 말했습니다. 비상계엄에 앞서 노 전 사령관이 군인 명단을 주며 배신자 색출을 위한 점괘를 의뢰한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군인이라고 설명을 다 해주셨고요. 이미 다 파악을 해가지고 오신 상태였었고요. 뭔가 문제를 만들었을 때 끝까지 함께할 수 있는지를 질문을 많이 하셨었어요. 이 씨는 노 전 사령관이 김용현 전 장관의 사주를 묻고 잘 되면 자신이 다시 나란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고도 했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그런데 오늘 국회 국정조사에서 이렇게 증인 선서를 거부하고 아무리 질문을 해도 증언하지 않겠다는 말만 되풀이한 사람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입니다. 왜 그러는 건지 이유를 묻자 이 전 장관은 국민들 혼선을 줄이기 위해서라고 답했습니다. 최현수 기자입니다.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선서가 이뤄지는 동안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선서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를 댔습니다.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차후 정리돼 공개되는 것과 달리 실시간 중계되는 국조특위 증언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하지 않으려는 것이라는 황당한 주장도 했습니다. 한정된 기억에 의존해서 진술하는 것인데 저의 진술이 다른 분들하고 달라질 경우 그러한 국민들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서 이 전 장관은 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받은 사실이 검찰 수사 결과로 드러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질문 역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언론사 단전단수 요청에 협조하라고 지시한 바 있죠? 답변 좀 해보세요.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김용현이 거짓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상민 장관도 동의하는 겁니까?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오후에 재개된 국조특위에도 일관된 태도를 보이자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참 뜨뜻하지 못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명감이라고는 단일도 찾기 어려운. 이 전 장관은 지난달 말에도 국회에서 선서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전 장관의 묵묵부답, 내란 동조 혐의를 벗기 위한 술수일 뿐이란 비판을 피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최은수입니다. JTBC 등 일부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 지시, 이걸 윤 대통령이 직접 했다는 게 검찰 수사 결론입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자신에게 불리한 보도, 쓴소리하는 보도에 적대적인 태도를 보여왔는데 내란 사태를 통해서도 언론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가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지적입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공소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계엄 당일 이상민 당시 행안부 장관에게 JTBC와 특정 언론사의 단전 단수를 직접 지시했습니다. 특히 이 장관은 이 지시를 받아 경찰청장과 소방청장에게 각각 연락했습니다. 이때 소방청장에겐 자정 무렵 경찰이 먼저 투입될 거라고 알렸습니다. 언론을 통제하기 위해 경찰을 투입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실제 윤 대통령은 그간 자신에게 비판적인 언론의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않아왔습니다. 취임 첫 해인 2022년 이른바 바이든 날리면 논란 이후 MBC의 전용기 탑승을 금지했습니다. 사실과 다른 그런 가짜 뉴스로 이간질하려고 아주 악의적인 그런 행태를 보였기 때문에 언론 보도를 여러 차례 가짜 뉴스로 일컫기도 했습니다. 가짜 뉴스에 기반한 허위 선동과 사이비 논리는 자유사회를 교란시키는 무서운 흉기입니다. 가짜 뉴스 추방 운동이 우리의 인권과 민주 정치를 확고하게 지켜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가짜 뉴스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한 적은 없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총선 직전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을 문제 삼는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에게 사퇴를 요구한 걸로 알려집니다. 하지만 이때도 언론 탓을 했습니다. 언론에서도 좀 자꾸 갈등을 부추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언론을 향해 초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국회와 언론은 대통령보다 훨씬 강한 초갑입니다. 결국 이런 윤 대통령의 적대적 언론관이 계엄 당일 그대로 표출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JTBC 강연입니다. 네, 윤 대통령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곽종근 전 사령관의 증언들 좀 더 따져보겠습니다. 박사라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박 기자, 이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게 맞다. 곽종근 전 사령관이 분명하게 좀 못 박듯이 얘기를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곽 전 사령관의 진술 123 내란 이후에 일관되고 있습니다. 이 군과 경찰, 국정원 고위 관계자들 모두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잡아들이라거나 끌어내라 지시했다고 증언한다 대해서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 나와서 그런 지시를 한 적이 결코 없다고 반박을 했죠. 네. 이 계엄 관련자들은 모두 거짓말쟁이로 몬 셈인데요. 이에 대해 오늘 곽 전 사령관이 윤 대통령이 지시한 것이 맞다. 직접 전화로 지시한 것이 맞다고 다시 한번 쐐기를 박은 겁니다. 네. 오늘도 이런 주장이 나오던데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잘못 들은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묻기도 하던데 이것도 아니라고 분명히 못 박았죠? 네,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게 맞다고 했습니다. 네.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이 요원을 끌어내라 한 것 아니냐면서 이 지시를 잘못 알아들은 현장 지휘관들을 탓했는데 당시에 707 요원들은 국회 건물 안에 있지도 않았다면서 임 의원의 주장이 황당한 주장인지 반박하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또 이런 주장도 내놨어요. 이 곽 전 사령관이 지금 야당에 회유된 게 아니냐 뭐 이런 주장까지 내놨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반박을 했죠? 네, 곽 전 사령관이 아시겠지만 JTBC 인터뷰를 통해서 계엄 당시 상황과 윤 대통령의 지시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폭로한 바가 있는데요. 이게 야당의 회유를 당해서 꾸며낸 게 아니냐면서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다에 이어서 곽 전 사령관의 증언의 진실성을 흔들고 나선 건데요. 네. 곽 전 사령관은 특히 이 부분에 대해 답할 때 제 의지대로 말씀드렸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다고 단호하게 답하기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제 의지대로 들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누구의 사주를 받거나 누구의 요구로 답변한 사항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드렸고 네, 그리고 당시 인터뷰에 배석했던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항의 방문을 갔다가 갑자기 만나는 바람에 회유할 겨를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네. 오늘 이 국회 국정조사를 보면 곽종근 전 사령관이 굉장히 단호한 어투로 적극적으로 반박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건 아무래도 윤 대통령이 내 책임이 아니다. 뭐 이렇게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더 그랬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의 대리인단은 곽 전 사령관에 대해서 헌재 답변서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야당의 추궁에 책임을 감경받기 위해서 모든 책임을 미루고 있는 것이다. 네. 결국 심리 과정에서 허구성이 드러날 것이라면서 사실상 비난에 가까운 말을 적었는데요. 네. 상급자인 김용현 전 장관도 곽 전 사령관이 내 말을 오해했다면서 일종의 책임 전가를 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계엄에 실패하자 부하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고요. 그리고 또 결국에는 곽 전 사령관 입장에서는 모든 잘못을 뒤집었을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극 반박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박사라 기자였습니다. 네, 극렬 지지자들이 법원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문까지 직접 열어주면서 폭동을 부추겼던 극우 유튜버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유튜버 역시 전광훈 씨의 사랑제일교회 전도사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폭동의 배후로 지목된 전 씨에 대해서도 집중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심가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서부지법 폭동 당일 경찰 저지선과 가장 가까이 선 남성. 곧이어 법원 셔터를 강제로 밀어올리고 유리문을 잡아당겨 틈을 만듭니다. 바로 여기 들어가서 빨리 판사를 끌어내야 돼 말이야. 이 사람은 정광훈 씨가 목사로 있는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윤모 씨입니다. 윤 씨는 시위대를 들여보낸 뒤 밖에서 또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빨리 시민들 다 나와야 됩니다. 나 비춰봐봐. 경찰 빨리 뒤로 빨리. 스스로 전도사라고 소개하면서 시위대가 연행되던 새벽 5시 무렵까지 현장을 지켰습니다. 방아선을 여기다 만들어요. 자, 우리 시니어분들 앞으로 앞장서 주세요. 저는 전도사입니다.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죽여라면 죽여. JTBC 취재 결과 경찰은 어제 윤 씨를 폭동에 가담하고 주도한 혐의로 체포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윤 씨가 전도사가 아니라고 했지만 윤 씨와 정광훈 씨는 지난 2023년 다른 교회를 비방한 혐의로 함께 피고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당시 판결문엔 윤 씨가 사랑제일교회 특임 전도사라고 적시돼 있습니다. 사랑제일교회 특임 전도사가 서부지법 폭동에 개입한 건 앞서 구속된 이모 씨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이 씨는 법원 7층에 난입해 판사실 문을 발로 차고 다니며 영장 판사를 찾아다니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된 바 있습니다.
경찰은 윤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내란 선동 혐의 피의자로 입건된 정광훈 씨의 관여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JTBC 신가은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봄의 시작이라는 입춘이 지났다는 게 무색할 정도로 매서운 강추위가 찾아왔습니다.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내려졌고 20cm 넘는 폭설이 쏟아진 곳도 있습니다. 전북 정읍에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정진명 기자, 이 정읍에 많은 눈이 내렸죠?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네, 이곳 정읍에는 오늘 종일 눈이 내렸습니다. 눈은 강약을 반복하며 쉴 새 없이 쏟아졌는데요. 지금도 굵은 눈발이 날리고 있습니다. 제 옆에 대형 화분이 있는데요. 오늘 쌓인 눈만 한 뼘 가까이 됩니다. 현재 이곳 정읍 등 전북 4개 시군의 대설 경보가, 광주와 전남 15개 시군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네, 눈이 많이 왔는데 피해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이곳 정읍과 전북 순창에는 20cm 넘는 폭설이 쏟아졌습니다. 전북 서해안과 광주 전남에도 10cm 넘게 눈이 내렸습니다. 많은 눈이 내리면서 전북과 전남에서 차량이 눈길에 미끄러지고 보행자 낙상 사고가 속출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선운산 나들목 인근에서는 화물차와 SUV가 부딪히면서 2명이 다쳐 이송됐습니다. 지자체가 제설 작업에 나섰지만 제설 속도보다 눈이 쌓이는 속도가 더 빨라 직접 눈 치우기에 나선 시민들이 많았습니다. 1시간에 한 번씩 밀어야 해요. 그래 쌓여가지고. 네, 오늘 춥다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로 전국 곳곳이 강추위가 매서웠습니다. 네, 올겨울 최강 추위에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서울 동부권에는 올해 첫 한파 경보가 발효됐습니다. 영하 20도 안팎까지 떨어진 곳도 있었는데요. 이처럼 강력한 한파는 북극 부근에서 밀려드는 찬 공기가 원인입니다. 특히 한파를 만드는 기압계가 정체하면서 이번 한파는 이번 주 내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야채 같은 게 다 땡땡 얼었어요. 그 정도로 춥다는 거를 의미하겠죠, 아무래도. 네, 강추위와 함께 눈도 계속 내릴 거라고 하죠. 네, 한파가 이어지면서 눈도 계속 내리겠습니다. 모레까지 호남 지역에는 서해안을 중심으로 최대 20cm 이상의 눈이 예보됐습니다. 내일 새벽부터는 시간당 3에서 5cm의 강하고 많은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얼어붙은 눈길 조심하고 한파에 따른 보온 대비도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전북 정읍역에서 JTBC 정진명입니다. 네, 이렇게 강력한 한파가 몰아친 가운데 소방대원들은 꽁꽁 얼어붙은 저수지에 구멍을 뚫고 순환 구조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요즘같이 기온차가 클 때일수록 하천이나 저수지 빙판 사고가 잇따르기 때문입니다. 이희령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체감온도가 영하 15도로 뚝 떨어진 오전, 소방대원들이 순환구조 훈련을 하기 위해 얼어붙은 저수지 표면을 깨기 시작합니다. 훈련을 위해서 얼어붙은 저수지 표면의 얼음을 잘라냈는데요. 날이 워낙 춥다 보니까 얼음이 성인 손 한 뼘 정도로 두껍게 얼었습니다. 수심은 난 지금 9.8m 정도 나오고 있어요. 구조 대상자를 일부러 지금 밑에 바닥에다가 지금 설정을 해놨고요. 대원들이 들어간 물속은 윗부분이 얼음으로 덮여 있는 탓에 시야가 불과 50cm만 확보됐습니다. 구조 작업을 시작한 지 14분 뒤 대상자를 발견했습니다. 11시 53분 용의자 발견 신고왔습니다. 주변에 깨진 얼음을 붙잡고 계시는 게 이제 가장 효율적일 것 같고요. 많이 움직이실수록 더 빨려 들어갈 수도 있고 아무래도 이제 그 체력적으로 많이 이제 소모를 하시기 때문에 기온차가 큰 이맘땐 저수지나 하천은 더 위험합니다. 겉으론 얼음이 두꺼워 보여도 시간대와 위치에 따라 두께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최근 하천 빙판 위에서 놀던 초등학생이 물에 빠져 숨지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차가운 물에 빠지면 바로 심정지가 올 수도 있고 몇 분만 지나도 저체온 증세가 나타납니다. 오히려 자율신경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서 그때부터는 심장 기능이라든지 몸의 이제 주요한 그런 기능들이 제대로 작용하지 못하게 되고 이제 의식이 떨어지게 되면서 이제 사망까지 이르게 되는. 전문가들은 누군가 물에 빠졌다면 곧바로 119 신고를 하고
너무 가깝지 않은 위치에서 구명부한이나 장대 등을 이용해 구조 대상자가 물에서 나올 수 있게 도와야 한다고 했습니다. JTBC 이희령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25% 관세 부과를 한 달간 미루는 대신에 불법 이민과 마약 단속을 강화하는 조치를 받아냈습니다. 상대를 강하게 압박한 뒤에 자신이 원하는 대로 거래하는 이 트럼프식 협상에 전 세계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 정강현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와 캐나다에 부과하기로 했던 25%의 관세를 한 달 미루겠다고 했습니다. 멕시코는 국경지대 경비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고, And they've agreed to put in 10,000 soldiers permanently, like forever, 10,000 soldiers at their side of the border and stop fentanyl and illegal aliens from coming into our country. They have a 캐나다 역시 이른바 펜타닐 차르를 임명하고 국경 강화에 13억 달러를 투입하는 등 강력한 마약 단속을 조건으로 시간을 벌었습니다. 관세 조치 발효가 하루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극적인 합의에 도달한 겁니다. 한 달 기한의 한시적인 조치로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있지만 이번 유예 결정으로 트럼프의 관세 위협이 결국 협상 전략의 일환이란 분석에 힘이 실리게 됐습니다. I don't want to use countries, I don't want to use names, but tariffs are very powerful, both economically and in getting everything else you want. 실제 트럼프 측근들은 관세 조치는 무역 전쟁이 아닌 마약 전쟁이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악화된 국내 여론 역시 트럼프가 한 발 물러선 배경으로 꼽힙니다. 실제 미국 국민의 절반 이상은 멕시코, 캐나다,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정책에 반대한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 유예 조치에 불과한 만큼 트럼프발 관세 전쟁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특히 중국에 대해선 현지 시간 4일 자정을 기점으로 추가 관세 10%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이 곧바로 발효됐습니다. 유럽연합에 대해서도 관세 폭탄을 예고한 만큼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 촉발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은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신 것처럼 중국에 대한 10% 추가 관세 조치는 그대로 밀어붙였습니다. 중국도 곧바로 맞불 관세와 미국 기업 제재 등으로 보복에 나섰습니다. 이어서 베이징 이도성 특파원입니다.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중국도 기다렸다는 듯 행동에 나섰습니다. 먼저 관세세칙위원회가 미국발 일부 수입품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원유와 농업기계 등의 10%, 석탄과 액화천연가스는 15%를 붙였습니다. 세계무역기구 규칙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이라며 보복 조치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시행일은 오는 10일부터입니다. 상무부도 텅스텐과 텔루륨, 비스무트 등 광물들에 대한 수출 통제를 발표했습니다. 모두 첨단 기술과 국가 안보를 위해 필요한 핵심 광물입니다. 주요 생산국인 중국이 자원을 무기화하는 셈입니다. 발표와 함께 즉시 시행됐습니다. 长期以来坚定履行防扩散等国际义务，根据维护国家安全和利益需要，依法对特定相关物项实施出口管制。 미국 기업들도 정조준했습니다. 패션 기업 PVH그룹과 유전자 분석 기업 일루미나를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목록에 추가한 겁니다. 중국에서 클라우드와 인공지능 등 사업을 하는 구글에 대해선 반독점법 위반으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세계무역기구에도 미국을 제소하고 나섰습니다. 尽管中美之间有分歧和摩擦，但是两国的共同利益和合作空间是巨大的，双方可以就此加强对话和协商。 아직 대화의 여지가 남아있지만 미국의 선공에 중국도 전방위적인 맞대응에 나서면서 트럼프 집권 1기에 이은 본격적인 미중 무역 전쟁 2라운드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JTBC 이도성입니다. 중국의 저비용 AI 딥시크의 충격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챗 GPT를 만든 오픈 AI의 최고 경영자 샘 올트먼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삼성과 SK 카카오 등 우리 기업 수장들과 잇따라 만났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박준우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어제 항소심 무죄 판결을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첫 공식 일정은 샘 올트먼 오픈 AI 최고 경영자와의 만남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한국을 찾은 올트먼이 서초 사옥을 직접 찾았는데 여기에 손정희 소프트뱅크 그룹 회장까지 전격 합류하면서 깜짝 3자 회동이 성사됐습니다. We are going to talk about the update on Stargate and potential collaboration with Samsung Group. 스타게이트는 오픈 AI와 소프트뱅크가 5천억 달러, 우리 돈 약 720조 원을 투입하는 초대형 AI 프로젝트입니다. 약 2시간 이어진 회동 결과는 긍정적이었습니다. Does Samsung decide to join the Stargate project? We will discuss. We have a very good discussion. 앞서 한국 AI 개발자 100여 명과 만난 올트먼은 국내 기업들의 스타게이트 합류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On Stargate, there will be many Korean companies that are important contributors to the ecosystem there. I don't want to pre-announce anything, but you can probably guess what some of the most important partnerships are there. 최태원 SK 회장과의 면담은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Hi, Oakman. How was your meeting? Wonderful. AI 서비스를 개발 중인 카카오와는 전략적 제휴를 선언했습니다. 국내 기업으로는 처음입니다. 카카오가 오픈 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하는 것을 넘어서 양사가 함께 공동 프로덕트 개발을 준비 중에 있다는 점입니다. 올트먼의 광폭 행보는 저비용을 앞세워 AI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는 중국 업체들에 대한 견제로도 풀이됩니다. AI 패권 경쟁이 한층 치열해진 가운데 우리 기업들의 역할 선점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는 평가입니다. JTBC 박준호입니다. 중국의 딥시크는 돈을 훨씬 적게 쓰고도 챗GPT와 비슷한 성능을 보이고 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챗GPT와 딥시크 성능을 비교하기 위해서 각각 수능 시험을 치르게 해봤는데 어떤 게 더 점수가 높았을지 정아람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중국 스타트업 딥시크가 전 세계 AI 시장에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재미있는 실험을 해봤습니다. 미국 오픈 AI사가 만든 챗GPT 5원과 딥시크 AI 모델 R1에 각각 2025년 대입 수능 국어, 수학 공통 과목을 풀게 했습니다. 승자는 누구일까? 국어와 수학 두 과목 모두 챗GPT 오답이 딥시크보다 더 적어 승자는 챗GPT로 가려졌습니다. 다만 두 모델 모두 수능 응시생들이 많이 틀린 문제를 주로 틀리는 유사성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재미있는 게 있는데 8번 같은 경우는 사람과 모든 AI가 다 틀렸고요. 두 모델이 가장 많이 틀린 국어 문제는 가장 적절한 것 혹은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묻는 유형이었습니다. 적절하지 않은이면은 어쨌든 보기에 있는 그것과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어렵지 않나. 흥미로운 점도 있었는데 우리 시조를 다룬 국어 영역 문제에서 챗GPT는 오답을 냈지만 딥시크는 훌륭한 추론으로 정답을 맞췄습니다. 또 딥시크가 이런 이제 중국 또는 아시아 문화권에 있는 자료는 조금 더 많이 보지 않았을까. 최근 업그레이드된 챗GPT 5.3 미니 하이에도 같은 문제를 줬더니 수학은 오답이 줄었지만 국어는 오답이 오히려 늘었습니다. 이제 수학이나 코딩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코딩 데이터를 더 많이 보게 되면은 이제 언어 능력이 약화될 수도 있는. 수능풀이만으로 성능을 단언하긴 어렵지만 가성비를 앞세운 딥시크가 전 세계 AI 시장에 큰 화두를 던진 것만은 확실해 보입니다. 사실 굉장히 성능이 놀랄 정도로 많이 따라왔다, 중국 모델이. 네, 그래서 특히 이걸 오픈소스로 공개를 했기 때문에. JTBC 정아람입니다. 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심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법원에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자신의 사건에 적용된 법률이 위헌인지 아닌지 따져보자는 건데 재판 지연을 노린 거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연재환 기자, 이 대표 측이 위헌 법률 심판 제청 그동안 검토 중이라만 밝혀왔었는데 결국엔 신청하기로 했군요. 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법원에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대표는 국토부 협박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을 해줬고 성남도시개발공사 고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돼 대선에 나올 수 없는 형량인데요. 2심 재판이 시작되자 본인이 받는 선거법 처벌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는지에 대한 판단을 요청한 겁니다. 네, 결과는 봐야겠지만 재판부가 이걸 만약에 받아들일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재판부가 이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제청하면 헌재의 판단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판은 멈추게 됩니다. 반대로 재판부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할 수 있습니다. 네, 이 대표가 재판을 늦추기 위해서 이런 조치하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어요. 네, 헌재는 이미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처벌한다는 이 선거법 조항에 대해 지난해 6월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합헌 결정이 난 지 1년도 안 된 사안에 대해 또 위헌 여부를 물은 거라 재판 지연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JTBC 연지환입니다. 네, 돌아온 비하인드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성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이 기자 첫 번째 키워드 뭡니까? 네, 바로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자, 누가 나치인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어제였죠. 윤 대통령을 면회 다녀왔었는데 거기서 나온 발언 오늘까지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 윤 대통령이 나치도 선거로 정권을 잡았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면서 자, 어떻게 보면 자, 민주당의 독재가 그런 형태가 되고 있는 게 아닌지 걱정된다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 이렇게 전한 것이죠. 나경원 의원의 이야기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나치 정권도 선거를 통해서 집권을 한 것처럼 그 이제 의회 독재 이야기 하다가 나오신 이야기예요. 근데 그동안 뭐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을 비판한 적은 많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독일 나치에 비유하는 건 좀 지나친 거 아닙니까? 네, 일단 뭐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어떻게 합법적으로 독재자가 등장하는가, 뭐 이런 이슈들을 설명할 때 선거로 권력을 잡은 뒤에 합법적으로 민주적인 제도를 없앤다, 뭐 이런 식의 소개들 여러 사례들은 나오긴 하지만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야당일 뿐 정권을 잡은 세력이 아니기 때문에 야당과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건 좀 무리가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또 게다가 어제 같이 면회를 갔던 권영세 비대위원장이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런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라는 입장입니다. 직접 네. 들어보시죠.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자기를 듣지 못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자기도 못 들었다. 그러면 어디서 나온 이야기냐고. 나는 이게 나치? 저도 깜짝 놀랄 정도의 회적절한 발언이라고 보죠. 다시 정리하면 이 발언도 논란인데 이 발언을 나경원 의원만 들었다는 걸로 알려지면서 또 이 자체도 논란인 겁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좀 곤란해지는 거 아닙니까? 권영세 비대위원장이나 뭐 권성동 원내대표는 못 들었다고 했는데. 일단 뭐 진실 게임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참고로 나경원 의원 오늘 또 색다른 주장 내놨는데 이 역시 논란입니다. 자, 자신의 SNS에 이렇게 적었어요. 나는 4년 개헌 논의가 이루어진다면 나는 4년 중임제에 대해 찬성 입장이다. 자, 그러면서 지금은 다수 일당의 제왕적 의회를 견제해야 된다. 참고로 제왕적 의회, 그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표현은 많이 하지만 제왕적 의회, 그러니까 왕이 190명이다 이런 얘기인데 왕이 190명이면 그게 왕이냐 뭐 이런 또 반론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어쨌든 윤 대통령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두둔하고 있는 모습인데 무엇보다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대통령은 3명이나 탄핵 소추됐고 국회는 임기가 시작되면 무소불위이기 때문에 국회의 탄핵 소추권에 맞서서 대통령의 의회 해산권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제왕적 대통령제가 문제가 아니라 제왕적 의회가 문제다 이런 주장인데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제에서 의회 해산권까지 대통령에게 주는 게 타당합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 부분인데요. 다시 보시면 나경원 의원, 자, 나는 4년 중임제를 찬성하지만 대통령의 의회 해산권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이 의회 해산권이라는 거는 의원 내각제, 내각 책임제의 가장 중요한 요소다라고 이미 중학교 사회 시간부터 배우고 있기 때문에 자, 국회 해산권을 주려면 의원 내각제로 가든지 아니면 프랑스가 하고 있는 이원 집정부제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혹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있나 해서 정치학자에게 또 물어봤습니다. 자,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에게 의회 해산권을 주는 나라는 한 곳도 없다. 그러면서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주장하면서 찬성하면서 의회 해산권을 보장하자는 건 이해가 되지 않는 주장이다라고 정치학자가 얘기를 했고요. 설사 헌법 개정을 통해서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권을 준다고 하면 그 자체가 이미 삼권 분립이 무너지기 때문에 대통령의 독재를 허용하는 길이다 이런 지적들이 많이 있고요. 역사적으로 이미 히틀러의 독일 나치가 법을 바꿔서 정당들을 해상한 전례가 있었죠.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는 뭡니까? 자, 다음 이슈 바로 보겠습니다. 다시 보고 싶지 않은 서울의 밤. 자, 박범계 의원이 설 연휴에 그 명태균 씨를 접견했다고 밝혔습니다. 과서
윤 대통령이 왜 하필이면 12월 3일 날 계엄을 했는지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왜 12월 3일이었을까요? 라는 것을 제가 명태균 씨에게 물었습니다. 물었더니 명태균 씨 답이 쫄아서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명태균 씨 자신에게 겁을 먹어서 계엄을 했다 이런 주장입니까? 그렇습니다. 참고로 명 씨는 윤 대통령과 한 차례 이상 직접 통화한 걸로 지금 알려져 있죠. 네. 그 내역들이 담겨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는 이른바 황금폰. 이 황금폰을 그 당시에 검찰이 확보할 가능성이 커지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서둘러 계엄을 했다라는 게 명 씨의 주장인 겁니다. 어쨌든 윤 대통령 측 주장대로 야당 경고용이 아니라 명태균 게이트를 덮기 위한 시도였다라는 게 명 씨의 주장인데 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재판에서 밝혀져야 될 부분이라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참고로 어제 2024년도 한국 보도사진전 대상 수상한 작품이 바로 이 사진입니다. 제목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다시 보고 싶지 않은 서울의 밤 12월 3일 밤인 것입니다. 자, 불법 계엄의 이유가 어떻든 간에 12월 3일 서울의 밤, 계엄의 밤은 다시는 헌정사에서 보고 싶지 않다. 뭐 이런 지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봐서는 절대 안 되겠죠.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각 진행되고 있는 탄핵 심판 상황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입니다. 조금 전 사진도 봤지만 윤 대통령은 그날 밤 온 국민이 생중계로 지켜봤는데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며 궤변을 늘어놨습니다. 먼저 이은진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누군가 정리해준 듯한 머리와 붉은 넥타이를 메고 등장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신문 내내 눈을 감은 채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윤 대통령이 증인을 직접 신문하는 것을 금지했기 때문입니다. 증인 신문 이후 발언 기회를 얻은 윤 대통령은 기다렸단 듯 입을 뗐습니다. 이번 그 사건을 보면은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뭐 지시를 했니, 지시를 받았니, 뭐 이런 얘기들이 마치 어떤 호수 위에 떠 있는 무슨 달그림자 같은 거를 쫓아가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고요. 공소장에 따르면 1,500명의 군 병력이 국회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출동했고 이를 전 국민이 생방송으로 봤는데 아무 일도 없는 허상과 같다고 주장한 겁니다. 그러면서 지난 증언 때와 마찬가지로 국회에서 작전을 편 군병력이 대단히 적은 숫자임을 강조했습니다. 수방사가 거의 몇 사람, 뭐 한 10몇 명 정도가 국회에 겨우 진입을 했고 또 7번 무슨 입구 부근에 이렇게 총기도 휴대하지 않고 이렇게 있었는데 그마저도 제대로 들어가지도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전사 요원들도 이제 불 꺼진 쪽에 유리창을 깨고 들어갔다가 소화기 공격을 받고 또 다 나옵니다. 끝으론 재판관들을 향해 상식에 근거해서 사안을 보라며 가르치듯 얘기했습니다. 좀 상식에 근거해서 본다면은 아마 이 사안의 실체가 어떤 건지 잘 알 수 있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반성은 없었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100종 넘게 적힌 공소장은 거짓말로 매도했습니다. JTBC 이은진입니다. 첫 번째 증인으로 나선 건 이진우 전 사령관입니다. 이 전 사령관은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란 지시를 받은 걸로 검찰 조사로 드러난 인물인데 국회 쪽 신문엔 줄곧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다 윤석열 대통령 쪽 질문엔 답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윤 대통령에게 불리할 수 있는 통화 내용이 공개되자 윤 대통령의 다른 변호사가 마이크를 빼앗고 질문을 막는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임예은 기자입니다.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은 오늘 출석이 예정된 증인 3명 가운데 가장 먼저 증언대에 섰습니다. 본격적으로 신문이 시작됐지만 이 전 사령관은 상당수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계엄 당일 윤석열 대통령과 연락을 했느냐는 질문에도 대통령으로부터 3번 전화 받았다고 진술하였죠. 그 부분도 답변 드리는 것을 제한되는 거 양해드립니다. 4인 1조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냐는 질문에도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거부하자 국회 측은 가림막 설치를 희망하는지 다시 한번 묻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 사령관의 침묵을 깬 건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질문이었습니다.
증인이 그날 정신이 없었던 거는 이해를 하는데 적어도 대통령한테 전화를 몇 통 받았는지는 기억을 못할 수가 있을까요? 그게 저도 사실은 예. 저희 부관을 통해서 몇 번이라는 얘기를 부관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실상 대통령과 통화를 했다고 인정하는 진술도 나왔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아마 인지하고 계신 건 저희가 총을 안 들고 들어갔다는 것까지 다 말씀을 드렸거든요. 예. 계속 똑같은 얘기를 드렸어요. 예상치 못한 답변이 나오자 윤 대통령 측 다른 대리인이 질문을 하지 못하게 마이크를 뺏는 장면도 연출됐습니다. 2시간 가까이 이어진 증인신문을 마친 이 전 사령관은 재판부와 윤 대통령, 국회 측을 향해 고개를 숙이고 심판정을 빠져나갔습니다. JTBC 임예은입니다. 두 번째 증인으로 나선 여인영 전 사령관과 관련해선 저희가 새롭게 취재한 내용도 있습니다. 여 전 사령관이 12.3 내란 사태 당일 군 판사 4명의 신원을 파악하라고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취재 결과 이 군 판사 4명은 모두 최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진행되고 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죄 재판을 담당하던 판사들이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유선희 기자입니다. 나승민 방첩사령부 신원보안실장은 오늘 내란 사태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해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에게 지시받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증언했습니다. 방첩사령관이 계엄 당일날 군 판사들이 어떤 사람인지 확인해보라라는 지시를 했다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당시 제가 복귀한 이후에 공공신경의 사령관이 전 불러서 대령 1명, 중령 2명, 소령 1명 총 4명을 인적사항을 불러줬고 제가 사무실에 복귀한 후 인적사항을 확인해보니 4명 모두 군 판사였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이 4명은 모두 최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진행되고 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혐의 재판을 담당하던 판사들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모 대령은 박 전 단장의 재판이 진행되던 중앙지역 군사법원의 법원장이었고 김모 중령은 해당 사건의 주심, 김모 소령은 해당 사건의 부심이었습니다. 윤모 중령은 2023년 8월 군검찰이 박 전 단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한 시점은 박 전 단장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지기 한 달여 전이었습니다. 군사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VIP 경로설과 관련해 02-800-7070 등에 대한 사실조회 요청을 승인하고 대통령실이 국가안보사안이라면서 답변을 거부한 지 2개월여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군사법원은 계엄이 성공했다면 비상계엄 기간 민간 재판까지 담당할 수 있었습니다. 여 전 사령관은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군 판사들에 대한 신원 파악 지시에 대한 질문에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지금 헌법재판소에선 세 번째 증인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 중입니다. 대통령이 이번에 싹 다 잡아들이라고 했다고 증언했던 인물인데 군 사령관들과는 달리 지금 탄핵 심판에서 답변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윤 대통령 역시 부정선거론과 관련한 자신의 입장을 또 밝혔다는데 바로 법조팀 박병현 기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자, 박 기자. 먼저 윤석열 대통령은 뭐라고 한 겁니까? 예,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증인 신문을 앞두고 잠시 휴정 시간이 있었습니다. 휴정에 앞서 윤 대통령이 직접 발언을 했습니다. 네. 먼저 선관위에 군을 보내라고 지시를 한 게 대통령 본인이라고 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에게 지시를 했다는 건데 선관위의 군 투입 자체는 인정을 한 겁니다. 하지만 이 선을 그은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정선거 의혹 수사가 아니라 선관위 시스템을 점검하려는 차원이었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선관위에 출동한 계엄군이 선관위 직원의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CCTV 장면이 공개된 상황입니다. 네. 이 서버 사진을 찍는 장면도 이미 공개가 됐는데 수사 목적이 아니었다고 발뺌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대통령이 국헌 문란 목적을 인정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정작 선관위 투입 그 자체는 인정을 했는데 네. 선관위에 어느 부대가 들어갔는지는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고 했습니다. 자신은 잘 몰랐다. 맞습니다. 책임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은 사이버 사령부가 투입되는 줄 알았는데 정보 사령부가 들어간 건 언론 보도로 봤다 이렇게 했습니다. 앞서 군 장성들도 국회 증언 과정에서 방송을 보고 계엄 상황을 알았다고 말해 비판을 받았는데 군 최고 지휘관이 자신의 지시에 따라 계엄 작전에 투입된 군을 몰랐다고 말해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윤 대통령은 오늘 이 비상계엄 선포가
대국민 호소라는 주장을 또 내놨습니다. 국회 봉쇄와 정치인 체포 지시 등이 검찰 특수본 수사 결과로 이미 드러난 상황입니다. 또 압수한 게 전혀 없다라고 보고를 받았다고 했는데 신속하게 해제가 돼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주장을 하는 등 이미 기존에 알려진 내용과는 사뭇 다른 내용 등을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선관위 직원의 휴대전화 압수, 서버 탈취 시도 등이 이미 모두 공개가 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노골적인 책임 피하기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탄핵 심판에서는 그러면 홍장원 전 국장원 1차장의 증인 신문이 진행 중인 겁니까? 예, 오후 6시 50분쯤 홍장원 전 1차장의 증인 신문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 심판정에 들어선 홍 전 차장은 대통령이 앉아 있는 쪽을 향해서 꾸벅 인사를 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네. 이 홍 전 차장은 앞서 국회에서도 말했듯이 이 대통령의 체포 지시가 있었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발언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싹 다 잡아들여란 지시에 대해 대상자를 지목을 안 해서 뭔가 잡아야 한다는 생각만 들었다며 누굴 잡아야 하는지는 묻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홍장원 전 차장은 이제 국회에서 했던 증언을 똑같이 탄핵 심판에서도 앞으로도 계속 이어나갈 걸로 보이는데 여인영 전 사령관이나 이진우 전 사령관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군요. 예, 여인영, 이진우 이 두 전 사령관은 앞서도 전달해드렸듯이 대통령과의 관련성을 모두 부인하며 내란 목적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은 달랐습니다. 곽 전 사령관은 오늘 국회에 나와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란 지시가 있던 게 맞다라고 했습니다. 여당에선 곽 전 사령관의 진술이 민주당에 오염됐다고 공격을 했는데 곽 전 사령관은 의지대로 말했고 누구의 사주를 받거나 요구로 답변한 게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배은 기자는 여기까지 이야기 나눠보고요. 바로 헌법재판소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전해드린 대로 지금 헌법재판소에서는 현재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진행 중입니다. 오늘 세 번째 마지막 증인인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증인 신문이 진행되고 있는데 바로 헌재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어떤 이야기 나오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도현 기자, 홍장원 전 차장도 윤석열 대통령과 가림막 없이 대면했습니까? 네, 조금 전인 6시 45분 홍장원 전 차장이 법정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오자마자 윤 대통령 측을 보고 90도로 인사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정면만 바라보고 홍 차장과 눈을 마주치지 않았는데요. 홍 전 차장은 국회 소추위원 측 증인으로 출석해서 약 30분가량 주신문을 받았습니다. 10분 전부터는 반대 신문이 진행 중입니다. 네, 대통령과 통화한 부분에 대해서는 탄핵 심판에서도 같은 내용을 증언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앞선 증인들과 달리 국회 측 질문에 모두 답변을 했습니다. 계엄 당일 대통령과 4번 통화 기록이 있고 그중에 2번 실제로 통화했다라고 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처음에 한두 시간 후에 중요한 이야기를 할 테니까 전화기를 잘 들고 있어라라고 했다고 했는데요. 이후 TV를 보고 비상계엄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국정원이 당시 상황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군에서 파악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국방부 차관에게 전화를 했는데 이 차관도 모르고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0시 53분쯤 대통령과 통화했는데 윤 대통령이 싹 다 잡아들여라, 방첩사 도와서 지원해라라는 이 증언했다고 했습니다. 이 증언은요, 국회에서부터 계속해서 했던 증언인데 오늘 법정에 윤 대통령이 있는 자리에서도 똑같이 증언을 했습니다. 홍 전 차장은 윤 대통령 지시를 듣고 뭔가 잡아야 된다는 생각만 했고 누굴 잡아야 하는지는 묻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 앞서서 증인으로 나왔던 여인영 전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홍장원 전 차장 진술에 유독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다툴 게 많다고 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홍 전 차장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네, 앞서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은 이 체포조 워딩에 대해선 부정확하다면서 앞으로 다툴 여지가 많다라고 했습니다. 홍 전 차장은 여전 사령관이 체포라는 단어를 명확하게 사용했고 자신이 그 명단을 받아 적었다라고 확실하게 이야기했습니다. 10시 53분 대통령 통화에서 체포 지시를 받고 10시 58분 여전 사령관에게 전화를 했다는 건데요. 처음에 여전 사령관도 누군지 답변을 안 하고 회피하려고 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지원해주라고 했다 이 말을 하니까 이 여전 사령관이 설명을 해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때 체포조라는 단어를 썼고
했고 홍 전 차장은 주머니에 있던 메모지를 꺼내서 받아 적었는데 이 알아보기가 힘들어서 보좌관에게 옮겨 적으라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그 체포조 명단 숫자가 다 다르잖아요. 조지호 청장 같은 경우에는 뭐 16명으로 들었다 이렇게 하기도 했는데 그 부분은 좀 어떻게 정리가 됐습니까? 네, 홍 전 차장은 14명이든 16명이든 똑바로 받아 적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니까 듣다 보니까 이게 뭐지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대로 받아 적지 않았다라고 진술을 했는데요. 여전 사령관이 말해준 내용을 적기는 했는데 이 대상자를 중요도에 따라서 나눠서 순차적으로 검거하란 말로 이해했다고 했습니다. 10분 전부터 진행되고 있는 반대 신문에선 대통령 대리인이 첫 질문부터 날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비화폰으로 통화했을 당시에 이 홍 차장에게 밥을 먹고 있지 않았냐 이런 질문을 했고요. 홍 차장이 왜 그걸 묻는지 묻자 당시에 술 마시고 있지 않았냐 이렇게 날석에 질문했습니다. 이에 홍 차장이 답변을 하려고 하자 그 답변을 막아서는 등 지금 날선 상황이 계속해서 연출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JTBC 여도현입니다. 네, 이번에는 곽종근 전 사령관 등이 나왔던 국정조사 특위가 진행되고 있는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승환 기자, 지금 특위 청문회도 계속 진행 중입니까? 오늘 오전 10시쯤 시작된 청문회는 40분 전쯤 정회됐습니다. 밤 9시쯤 재개될 예정인데요. 여당 의원들은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이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빼내라고 말한 걸 내내 문제 삼았습니다. 특히 임종득 의원은 곽 전 사령관이 현역 군인으로서 인터뷰에 응한 것부터가 잘못이고 말이 계속 바뀌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곽 전 사령관은 사실을 왜곡하거나 거짓을 말한 적이 없다며 거듭 요원이 아닌 의원이 맞다고 강조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김용현 전 장관이 국회의원, 의사당에 있는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라고 했던 것은 명백한 사실이고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요원이 아니고 의원이 맞았다고 곽 전 사령관이 쐐기를 박았습니다. 네, 오늘 여당 의원들은 부정선거론을 또 꺼내들었다고요. 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배경 중 하나로 지목한 부정선거 의혹을 다시 꺼내 들었는데요. 특히 사전투표제도에서 부정선거에 대한 의심이 가장 많이 나온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또 선관위 고위직 자녀 채용 비리도 언급하면서 선관위를 압박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걸 두고도 여야가 대립했는데요. 이완규 법제처장이 최 대행이 여야 합의를 요청했던 것은 정당한 권한 행사라고 말하자 여야 의원들 간 고성이 오가게 됐습니다. 네, 그 밖에도 이 역술인 출신이 대통령실 4급 행정관에 채용됐던 논란과 관련해서 대규모 구판이 벌어졌다는 제보도 공개됐습니까? 네, 윤석열 대선 후보 캠프 정책총괄지원실장을 지냈던 신용환 교수가 관련 내용을 증언했습니다. 이 행정관의 역할은 대통령실 직원과 대통령 부부 사이에 궁합을 본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지난해 10월엔 국가적 거사에 대한 대규모 구판이 벌어졌다는 제보 내용도 공개했습니다. 소위 이제 영빨 좋다고 하는 5대 명산에서 같은 날 같은 시에 동시에 구술했다라고 제보를 받았고 실제 굿한 한 곳에서 4천만 원 이 정도 받았다는 걸 산들이 계룡산, 가막산, 설악산 이런 산들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 굿당에서 확인도 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기자, 특위 내일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내일도 청문회 진행합니까? 네, 특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내일 서울 동부구치소와 서울구치소를 찾아 현장 청문회를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각각 김 전 장관과 윤 대통령이 수감된 곳인데 두 사람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자 직접 찾아가기로 한 겁니다. 다만 강제력이 없어서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빈손 청문회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JTBC 이승환입니다. 올겨울 최강 한파 예보에 두터운 외투와 방한용품으로 중무장을 했는데도 칼바람을 막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문제는 오늘만큼의 추위가 이번 주 내내 계속된다는 건데요. 주말까지도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2도 선에 머무르겠습니다. 현재 대부분 지역에는 한파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건강관리는 물론 동파사고에도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해안가에는 강풍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그 밖의 지역도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를 떨어뜨리겠습니다. 서쪽 지역 곳곳에는 눈구름이 머물고 있는데요. 모레 오전까지 제주 산지에 최대 30cm 이상, 호남에도 최대 20cm가 넘는 눈이 더 쏟아지겠고 눈발은 내일 새벽부터 더욱 강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청주 영하 11도, 대구 영하 9도로 시작하겠고요. 낮에도 서울 영하 5도, 광주는 0도에 머무르겠습니다. 목요일 오후부터 서울 등 중부지방에도 눈이 시작되겠고 금요일에는 전국으로 확대됐다가 오전 사이에 그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